오랜만에 시리즈네요. 역사 속의 문재인 시리즈의 첫 회입니다. 역사 속의 문재인은 총 5부에 걸쳐서 연재가 될 예정이에요. 저의 예전 영상 아타우알파와 문재인을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 역사 속의 문재인 시리즈는 그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나 대선용으로만 찍는 영상은 아닙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문재인과 같은 일을 벌였던 인간들을 조명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는 지난 5년과 같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제목은 역사 속의 문재인이지만 영상 내용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 모두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실 겁니다. 역사 속의 문재인 시리즈의 시작은 코모두스입니다. 코모두스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역사에서 제국 초기의 격동이 끝난 후에 로마 제국의 최대의 안정기와 최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5명의 훌륭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5명의 현명한 황제, 줄여서 오현제라고 부릅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시대는 마키아벨리가 이 5명은 보호해줄 친위대가 필요 없었다. 백성에 대한 사랑과 모범적인 삶이 스스로를 보호했다고 별로 마키아벨리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평화와 번영을 유지했던 시기입니다. 코모두스는 오현제의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에요. 오현제의 바로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인 겁니다. 오현제 중 한 명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코모두스는 로마 제국 패망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유명한 저서 로마 제국 쇠망사, 로마 제국이 어떻게 쇠퇴하고 망했는지를 기술한 이 책의 시작이 바로 코모두스 이야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코모두스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에게 익숙한 얘기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러셀 크로우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공화정을 복구시키려던 늙은 황제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황위를 차지하는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코모두스입니다. 물론 실제 역사는 영화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현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기 한참 전부터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황제로 임명을 하고 전쟁터를 데리고 다니면서 황제 수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합니다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본인 스스로도 아들 코모두스가 황제가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황위 세습에 대한 생각은 바뀐 적이 없어요. 코모두스로서는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코모두스는 대체 어떻게 로마라는 잘나가는 대제국을 말아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3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사재앙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코모두스는 주변을 역시 나라를 다스릴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코모두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충언을 하는 사람을 배척했고 정부에는 오로지 간신배만 남아서 서로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제 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둘째는 퍼퓰리즘이에요. 국가의 비전이나 경제, 안보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군중의 인기를 얻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말 그대로 길에다가 돈을 뿌렸고 국고가 비어서 뿌릴 돈, 경기를 열 돈이 다 떨어지면 그걸 남 탓으로 돌렸어요. 치세 내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쇼만 했습니다. 셋째로 코모두스는 적을 앞에 남겨둔 채로 평화를 외치면서 물러섰습니다. 자기가 오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뤄냈다고 선전했어요. 그러나 적은 여전히 건재했고 평화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 평화는 실체가 없는 가짜 평화였고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마무리 짓지 않은 이 전쟁은 점점 더 큰 위협으로 자라나서 결국 로마 제국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버지인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생을 게르마니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전선에 오래 나가 있었는지 수도 로마에 황제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황후가 다른 남자와 붙어서 그 남자를 황제로 추대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예요. 국민들은 유례 없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황제는 평생을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다는 사실은 리더의 책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리도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황제로서의 책무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모두스는 전쟁에도 정치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식을 어떻게든 가르쳐서 황제로 만들어 보겠다고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던 아버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코모두스는 뭔가 딱히 배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는 결국 빈도보나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있는 자리쯤에서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원래 건강하지 않은 타입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내내 전쟁터에서 살다가 전쟁터 병영에서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죽자 공동 황제였던 코모두스는 단독 황제가 되는데 머릿속에는 오로지 로마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전쟁 중이던 게르만족과 평화협정을 맺어버립니다. 같이 전쟁을 치르던 장군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코모두스는 무조건 평화협정만 밀어붙였어요. 심지어 얼마나 급히 돌아가고 싶었는지 이미 점령했던 지역을 왕창 버리고 뒤로 한참 물러선 지점을 기준으로 평화협정을 맺어요. 당시 로마의 군사력이 게르만족을 압도했다는 것에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전선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코모두스는 평화를 명분으로 적과 화친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로마로 돌아온 코모두스는 자신이 종전을 하고 평화를 이뤄냈다면서 개선식을 하고 자기 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요. 마치 자신이 로마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구해내기라도 한 것처럼, 선대가 못 끝낸 전쟁을 자기가 끝낸 것처럼. 로마 역사에서 이 개선식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예였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만이 했던 행사입니다. 그러나 코모두스는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죠. 그저 적 앞에서 물러난 것일 뿐이에요. 평화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언제나 그래왔듯이 적과의 대화와 협약은 잠시 싸움을 멈출 수는 있어도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게르만족은 일단 평화와 종전을 선언하기는 하지만 전쟁을 끝낼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게르만족과의 분쟁은 이후로도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전선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 버리면서 적에게는 시간을 주고 또 기회를 준 꼴이 됐어요. 게르만족은 로마에게 점점 더 큰 골칫거리가 되다가 결국 로마가 멸망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코모두스는 명백한 적 앞에서 평화 타령을 하면서 비열하게 물러섬으로써 결국 대제국을 멸망시키는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다음은 코모두스의 인사재앙 얘기입니다. 등장인물을 최대한 줄였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라 약간 헷갈리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코모두스는 본질적으로 리더의 자질이 없었어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황제라는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기존 질서를 유지할 사람을 기용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기 주변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버려요. 처음 코모두스는 자기 측근인 서테루스에게 황제의 인장을 주고 원로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깁니다. 로마에서 황제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서테루스는 그리스에서 온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신분제에 대한 찬반을 일단 따지지 말고요. 당시에는 노예 출신이 황제의 인장을 찍고 원로원에 앉아서 원로원을 관리하는 상황을 귀족인 원로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래부터 안 좋았던 원로원과 코모두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안 그래도 엉망이었던 국정은 아예 멈춰버렸어요.
얼마 뒤에 간신이었던 서테루스가 암살당합니다. 이때 암살이 워낙 많았으니까 저렇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죽는 게 희귀한 일은 아니죠. 코모두스는 측근 서테루스가 죽자 상심을 한 나머지 근위대장 2명 중에 1명을 서테루스를 살해한 죄로 죽여버리고 다른 남은 근위대장한테는 대충 국정을 통으로 넘겨버린 후에 자기는 그냥 놀고 먹고 주색에 빠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새로 권력을 잡은 근위대장 페레니스는 다행히도 꽤나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더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코모두스를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몰고 갔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놀고 먹을 거리를 계속 추천해주면서 황제가 국정에 신경을 안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페레니스의 시대는 3년 정도 갑니다. 그리고 반역죄에 연루돼서 본인과 아들들이 모조리 죽어요. 실제로 반역을 저질렀다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정치 공작에 당해서 반역죄를 뒤집어 썼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측근이 이런저런 죄로 자꾸 감옥에 가고 죽어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정권의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간신배 종합 선물 세트 클리엔더, 로마식으로 읽으면 클레안드로스입니다. 클리엔더는 역시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코모두스의 시종이었습니다. 코모두스는 자기 시종에게 사실상 로마의 통치를 맡긴 거예요. 참고로 첫 번째 간신배 서테루스를 암살한 것은 물론 클리엔더였습니다. 클리엔더는 탐욕이 너무 심해서 매관매직을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했습니다. 집정관, 호민관, 원로원 자리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매직이 얼마나 심했는지 집정관이라는 직은 공화정 시절에는 로마에 단 2명만 존재하던 통치 권한을 가진 최고위 관료인데 이 집정관이 1년에 25명이 임명된 적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코모두스는 황제로서 이런 짓을 눈 감아줬느냐? 눈만 감은 것이 아니라 돈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클리엔더는 매관매직으로 버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일을 벌입니다. 국민이 먹을 곡물을 빼돌려서 수수료를 붙여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 짓 때문에 배가 고파진 시민들은 결국 폭동을 일으킵니다. 클리엔더는 폭도를 피해서 코모두스의 별장으로 도망가는데 코모두스는 폭도들이 클리엔더의 목숨을 요구하자 겁이 덜컥 나서 클리엔더와 그 가족들을 처형해버립니다. 이렇게 코모두스의 인사는 오로지 친분관계, 무자격, 권력투쟁, 범죄,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리더가 오직 자신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자들을 기용한 덕분에 그 자들이 권력 싸움을 하고 재산을 늘려가는 동안 로마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코모두스를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코모두스의 상징, 퍼퓰리즘입니다. 코모두스는 모든 것이 그저 정치 쇼였던 인물이에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관심이 없었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척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관심이 많았어요. 로마 정치에서는 대중의 인기가 곧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잘못을 좀 해도 용서를 받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인기가 없으면 반대로 너무나 쉬운 타격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황제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코모두스는 원래 잘생긴 외모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모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인기를 보장받고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코모두스는 민중의 인기를 긁어 모으는 데만 모든 노력을 쏟았어요. 길에서 빵을 나눠주고 현금을 길거리에 뿌렸습니다. 검투 경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행사였는데 코모두스의 로마에서는 검투 경기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시민들은 검투 경기 입장권을 매달 공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중에게 돈을 나눠주고 즐거움을 뿌리면서 얻는 지지율, 오직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재정이 기울고 국고가 비어서 검투 경기를 열 돈이 없으면 일단 검투 경기를 연다고 발표해 놓고는 시민들 앞에서 원로원 탓을 했습니다. 원로원이 검투 경기를 막고 있다고, 원로원이 길에 돈을 뿌리지 못하게 한다고, 원로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이라고. 그럴수록 시민들은 돈을 나눠주고 즐겁게 해주는 황제에게 열광했습니다. 황제가 서민들을 위한다는 집단적 착각에 빠져들었어요.
급기야 코모두스는 그 열광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직접 검투사 옷을 입고 검투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검투 경기는 노예들끼리 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검투사 옷을 입고 검투 경기에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파격 행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직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황제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이나 규율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멸스러운 행위로 비춰졌어요. 물론 이 검투 경기 역시 정치 쇼에 불과했습니다. 맹수를 죽이는 쇼를 하면서 숨어있는 병사들이 활로 맹수를 쏴 죽이면 그제서야 가서 자기가 죽인 것처럼 칼로 찌르거나, 상대 검투사에게는 날이 없는 가짜 칼을 주고 본인은 진짜 칼을 들고 싸우고, 본인은 갑옷을 입고 상대는 맨몸으로 싸우고, 심지어 관중들이 멀리서 보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싸웠다고 해요. 그러니 승리는 항상 황제의 몫이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포장한 거예요. 코모두스의 석상은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코모두스는 실제로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라는 환상에 빠져서 자기를 신으로 봉해달라고 원로원에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온갖 짓을 다 했어요. 나라를 정상적으로 다스리는 거 그 한 가지만 빼고요. 코모두스의 말로는 어땠을까요? 코모두스는 유능했던 선황제와 비교가 될까봐 집권하자마자 선황제의 주변 인물들, 경험이 많고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처벌하고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오로지 간신배만 남아 있었어요. 국고를 먹고 노는 데 탕진하고 돈을 뿌리고 빵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나라의 경제는 급격하게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코모두스는 결국 국민들을 세금으로 쥐어짜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세금이 올랐습니다. 결국 하늘을 찌르던 인기는 거품처럼 사그러들었고, 대중의 인기가 사라지자 코모두스는 바로 암살당해버렸습니다. 측근들에게. 코모두스가 암살되자 로마의 시민들은 모두 길에 나와서 환호를 했다고 해요. 코모두스가 돈을 뿌리고 검투 경기를 열 때 환호하던 바로 그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중은 자기들한테 돈을 막 뿌려대던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빠진 황제에게서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국고는 비었고 국가의 시스템은 무너졌어요. 국경은 희미해져서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하는 바탕이 됐던 로마의 선진 정치 시스템은 그 골수부터 망가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 뒤로는 국가의 모든 것이 차례로 하나씩 붕괴합니다. 1년에 황제가 5번이나 바뀌는 등 대혼란의 시기가 찾아오고, 이때를 기점으로 로마의 황제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어려워져요. 기록이 적어지거든요. 그만큼 황제의 역할이 무너지고 불분명해진 거예요. 금과 은으로 만들던 로마의 화폐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물가가 한없이 올라가고 시장은 붕괴해서 암시장이 성행해요. 시장이 붕괴하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올라가니까 반란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압도적인 힘과 부를 가졌던 로마는 이렇게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쇠퇴의 길에 들어섭니다. 과연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고대뿐 아니라 근현대 역사만 보더라도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힘을 가진 단 한 사람의 잘못이면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인사재앙, 퍼퓰리즘, 정치쇼,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적 앞에서 평화 노래를 부르는 꼴, 심지어 얼굴이 잘생겼다고 칭송받는 것까지 코모두스와 문재인은 정말 많은 것이 닮아 있어요. 로마 제국 쇠망사가 코모두스의 이야기로 시작하듯 대한민국 쇠망사가 문재인 이야기로 시작하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역사 속의 문제인 1부 코모두스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2편은 한반도 역사의 인물이에요. 1편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곧 이어질 2편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